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종전 일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며 곧 전쟁을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군사 공격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됐고 정권도 교체해 미국이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에서 3주 안에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고 급등한 유가도 크게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will be gone or done with the war in 2 I think or 3 with weeks? 2 or 3 weeks, Not 3 weeks. If it is we'll 3 leave. weeks.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전쟁으로 틀어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을 복원하는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cleared up.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로 가서 석유를 가져오라고 비난한 데 이어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해협을 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장관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타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If Iran is not willing, then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will continue with even more intensity.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이란 전쟁에서의 성과를 나열한 뒤 종전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책임을 동맹국에 떠넘긴 채 종전에 나설 경우 이란의 위협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수입의 6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결승선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국가도 이란을 돕거나 미국의 임무를 방해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미국이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압박하며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을 향해서 침략 재발 방지 등이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면서 미국 특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통화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필수 조건이란 앞서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며 제시한 5대 조건을 거듭 거론한 겁니다. 5대 조건은 적에 의한 침략, 암살,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장치,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 등입니다. 이란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지상전 위협 고조 속에 물밑 접촉이 이어지는 상황에 나왔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위트코프 미국 특사에게서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식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메시지가 3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물밑 접촉에도 아직 출구가 뚜렷하지 않은 건 모두 미국 탓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란은 휴전을 원했지만 미국의 모순된 행동과 비합리적인 요구가 불신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주재 이란 대사는 협상 도중 불시에 공습해 불신이 커졌다며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 즉 이스라엘이 외교와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궁금증을 낳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거취에 대해선 국내에 있고 전시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며 보안상 이유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마찰 속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정박한 쿠웨이트 유조선과 카타르 도하 북쪽 해상의 유조선이 잇따라 공격당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종전 시점을 2주에서 3주 내로 제시한 가운데 미군이 중동의 추가 병력을 속속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조지 부시 항공모함 전단이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를 출항해서 중동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시함과 호위 전단은 6천 명 이상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부시함이 이미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에이브럼 링컨함과 제럴드 포드에 합류할 예정이라며 당분간 이 지역에 항공모함 3척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란도 반격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번 전쟁을 테러 작전으로 규정하고 작전에 협조한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대기업에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영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سپاه پاسداران انقلاب اسلامی در بیانیه‌ای با هشدار به هیئت حاکمه آ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شرکت‌های جاسوسی وابسته اعلام کرد مؤسسات اصلی مؤثر در عملیات تروریستی اهداف مشروع ما خواهند بود.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AI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은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보잉 등 18개 기업입니다. 혁명수비대는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4월 1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2일 새벽 1시 30분부터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즉시 사업장을 떠나라고 권고했고 이들의 사업장에서 1km 이내 거주자에게도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또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인프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인근과 하이파에 있는 시멘스와 AT&T의 통신 산업센터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두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스라엘군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또 미국, 이스라엘과 장기전을 상정하고 저항의 축과 공조해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항의 축은 이란이 이끄는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뜻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전국 휘발유값이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3원으로 어제보다 8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8원이 오른 1,894원으로 1,900선에 다가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어제보다 7원이 올라 리터당 1,952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경유 평균 가격은 6원이 올라 1,927원을 나타냈습니다.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늘부터 구매하는 비행기값 유류 할증료가 3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선박용 경유 가격 역시 폭등해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차유정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승훈 기자는 포구 같은데 어디입니까? 네, 충남 서천 마량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차유정 기자, 오늘부터 이 비행기 값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비싸진 겁니까? 네, 이 유류 할증료만 3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국제선의 경우 편도 기준 최대 99,000원에서 최대 300,000 3,000원이 적용됩니다. 이 아시아나항공 또한 기존 최대 78,600원에서 최대 251,900억 원으로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유럽 여행을 갈 경우 1인당 최대 35만 원 정도가 추가된 셈이며 3인 가족이라면 추가된 액수가 100만 원이 넘게 됐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 역시 3배 안팎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50%, 60% 가까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걱정은 이런 유가 흐름이 이번 달 계속 이어질 경우 5월 유류 할증료가 지금의 1.5배로 또 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 5월 유류 할증료는 3월 16일에서 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에 따라 오는 16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졌는데 항공업계 타격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부담이 그야말로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공유가 1.6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유류 할증료 인상만으로 비용 급등분을 온전히 상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이야 기름값이 오르더라도 이 미리 약속한 가격에 기름을 사도록 조치할 수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기름값 오르는 충격이 더 큰 상황입니다. 항공기 리스료나 정비비 등 비용도 주로 달러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고환율 상황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운항 축소에 나서는 항공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5곳이 이번 달부터 일본 노선 운항을 취소했고요. 어제는 아시아나 항공도 5월까지 중국과 캄보디아행 일본 노선 등 국제선 14편의 운항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까지 비상경영 체제 도입에 합류하면서 업계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폭우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승훈 기자, 어민들도 고유가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는 고기잡이 배들이 줄기어 정박해 있습니다. 이곳은 주꾸미 축제가 한창이라 대목을 맞이해야 할 시기지만 오늘부터 크게 오른 기름값 때문에 출항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선박용 경유 가격은 200리터, 그러니까 한 드럼당 19만 2천 원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한 드럼에 28만 3천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무려 9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보통 8톤급 어선이 하루 4시간 정도 조업을 하면 한 달에 40드럼 정도 기름을 사용하는데 어민들은 한 달 기름값만 36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2차 최고 가격제에 선박용 경유를 포함했는데도 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 가격제에 선박용 경유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종을 추가로 적용한 건데요. 하지만 어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선박용 경유 가격이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기름값이 30% 정도 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어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그나마 지난주 YTN 보도 이후에 일부 수협에서 재고 관리를 위해 면세유 공급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없는 일이 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광어도미 축제가 예정돼 있어 하루빨리 고기잡이에 나서야 하는데 기름값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등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 분위기 속에 당장 고기잡이 배를 띄워야 하는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차유정, 오승훈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 3전에 이란에서 철수할 것이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증시가 5에서 6%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30원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외환거래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모처럼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현재 5,300선 후반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려는 듯 단숨에 300포인트 넘게 오르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5% 오른
5,330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이드카 발동은 모두 11차례 있었고 그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5차례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 SK하이닉스는 8%, 현대차는 7% 가까이 폭등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의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기관이 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일째 연속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대 폭등세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3.6% 오른 1090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처럼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밤사이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밤새이 20원 가까이 내려 1,500원 선에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21원 내린 1,50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505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3주 안에 철수할 것이라고 말해 종전 기대감을 높인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점도 환율 하락에 도움이 됐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3% 내린 배럴당 103달러,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1% 내린 1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3% 내린 12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등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 매도 금액은 35조 원을 넘었습니다. 2월에 1.5배이고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세가 과연 언제 매수세로 전환할지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이란 전쟁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 수출이 반도체 실적에 힘입어 사상 처음 이 월간 수출액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원유와 나프타 등 수출입 실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희환 기자, 지난달 수출 실적이 역대급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 수출은 끄떡없이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3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8.3% 증가한 86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역대 최대 월간 수출액 기록 역시 지난해 12월에 이어 석 달 만에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또 조업일수를 고려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수출액도 지난달 37억 4천만 달러로 지난 2월 경신한 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썼습니다. 수출 상승세의 주역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만에 151.4% 급증한 328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 역대 가장 높은 월간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604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 수지는 257억 4천만 달러 확대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달 무역 흑자 규모도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월 수출액을 100억 달러 이상 큰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 전쟁 여파도 있을 것 같은데 석유나 나프타 등의 수출입 실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무엇보다 석유와 함께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출입 실적이 이란 전쟁 이후 크게 요동쳤습니다. 먼저 석유 제품의 경우 국제 유가 급등으로 제품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3월 석유 수출은 1년 전보다 55% 급증한 5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유가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모두 전가하지 못한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대비 5.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이어서 나프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지난달 각각 시행된 이후 수출액은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수출 전체로 확대를 해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빚어진 물류 차질의 영향으로 지난달 중동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9% 감소한 9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원유 수입의 경우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입 자체가 막혀 들어오는 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입액도 1년 만에 5%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원과 전남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사선의 중진 박덕흠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민주당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각각 강원 철원과 전남 여수를 찾아 민심 행보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철원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접경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초를 겪었던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후 여수에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는데 지방선거 준비와 함께 중동 위기 대응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네거티브 공방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여직원과 휴양지인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공문에는 남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오늘도 SNS에 서류에서 여자가 남자로 바뀐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의 구정 사유화 실체가 드러났다. 권력 사유화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미니 이재명의 등장이라는 내용의 국민의힘 논평도 나왔습니다. 정 후보 측은 11명이 참여한 국제포럼이라고 해명하면서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전현희 후보도 라디오에서 여성성 모독에 가까운 의혹 제기라며 정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청년단체와 만난 뒤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혹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곧바로 돈을 회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안호영 의원의 불출마로 전북지사 경선이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의원 이렇게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이번 감찰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혼란 수습에 집중하고 있죠. 네,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다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사퇴하며 국민의힘은 또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대구시당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도 곧 나올 전망인데요. 주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권을 특권처럼 휘두르는 행위에 제동을 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이은 잡음과 걸림돌에 당 지도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직접 당 윤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 대응은 법원 결정에 대한 수용의 문제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사선의 중진 박덕흠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상황을 수습하면서 동시에 지방선거 준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국민의힘 정책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서 내 집 마련의 자유를 주제로 부동산 공약 발표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가운데 해당 여성이 사위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부검한 뒤 딸과 사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여성의 사위가 폭행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네, 경찰은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 A씨가 사위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20대 딸과 사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다만 A씨를 왜 때렸는지, 폭행 당시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또 딸과 사위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벌여 시신을 2주간 유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할 수 있었던 경위도 밝혀낼 계획입니다. 네, 시신이 발견된 경위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에 여행용 가방이 떠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가방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A씨가 대구에 사는 50대 여성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A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했는데요. 수사 착수 10시간 반 만에 딸과 사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낮 대구 중구 집에서 A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신천으로 가져가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전쟁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전쟁 이제는 결승선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밤하늘에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미군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스파한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upcoming days will be decisive. Iran knows that, and there's almost nothing they can militarily do about it. If Iran is not willing, then the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will continue with even more intensity.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I think we do it through ways. If we leave,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떠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오전이 될 텐데요. 네. 내일 오전에 이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네. 종전 관련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면 종전 선언보다는 예. 단계적인 종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아직도 군사 작전이 좀 몇 개가 남아 있고 좀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어서 전쟁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을 이야기하고 이 전쟁은 완전히 우리가 승리했다. 예. 이란의 핵은 불능화가 됐고 그들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능력은 다 형해화됐고 해군은 절멸됐으니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목표는 달성됐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남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 하면서 다 하겠지만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출구 전략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종전, 그러니까 그런 출구 전략의 실행이 되는 선언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 관련해서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란에 누구와 협상을 하는지 혹은 또 모즈타바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질문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궁금해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그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즈타바가 죽었는지 어디까지 다쳤는지 이런 것들은 실제 그 정보부나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치적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종전 시나리오 중에 제일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신 승리 시나리오였잖아요. 뭐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할애가 되겠죠? 그렇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자화자찬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예. 합니다. 미국이 승리를 거뒀고 계약된 대로 4-6주 만에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승리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미국이 이란에서 떠날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란 부분을 갖다가 4월 6일 정도가 이제 그 마지노선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떠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협상이 되면 잘 진전이 되면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쟁이 이제 그 협상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공식화할 것이고 그렇지 예. 않으면 이제 그 셀프 승리 선언이라고 하죠. 그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적 목표를 다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죠. 예. 이겼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거는 이제 동맹국가, 영내국가들이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역할을 다했으니 나가겠다. 뭐 이런 정도의 옵션을 주면서 이제 이란을 압박하고 지지층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의견을 달랜다고 할까요? 굉장히 좀 요즘 많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결승선이 보인다. 오늘 내일은 아닌데 결승선이 지금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일정표가 좀 나온 걸까요? 미국 내부에서는? 네, 이미 전쟁 초기에도 4주, 5주 될 것 같다. 그리고 예. 3월 31일에서도 한 2, 3주 될 것 같다. 더 있을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4월 6일이나 4월 11일 정도 그 사이를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셀프 승리는 될 텐데 과연 그걸 승리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또 다른 타코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란의 핵 능력,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도 만약에 있다면 밝히지도 못했고 지금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던 60% 농축 우라늄 450kg의 행방도 그리고 그걸 탈취해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것을 승리라고 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서 판단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언제나 내뺀다, 꽁무니를 뺀다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루비오 장관 발언 중에 오늘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직접 협상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오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누군가와 이란의 누군가와 마주 앉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이란하고 교감이 된 걸까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서 이제 이란의 입장, 적대 행위가 멈춘다면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란 입장에서도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대면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상 주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어떤 그 영내 국가들에 대해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부분에서 불만이 표출되니까 나와서 사과한다 이런 식의 의향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혁명수비군에서 강하게 부인하면서 군사작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들어가고 한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나오고 이제 그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제 중재국을 통해서 협상이 진행됐다 이걸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 그걸 보면 아무래도 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나 그 아라그치 외무장관 어떻게 보면 뭐 개혁파,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협상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얘기는 혁명수비에 반대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이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의견으로 이제는 협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그 대국민 연설을 할 때 예. 두 가지의 그 가능성을 다시 보면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로 이란과 합의가 됐다. 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은 군사작전을 목표를 다 했기 때문에 종전 승리하고 나오겠다 이런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란의 상황이라든지 양측 모두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하는 분위기에 협상을 하는 그러한 국면에 보다도 무게를 싣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현재까지의 전황, 그리고 승리, 그리고 휴전, 이제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브리핑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과 관련한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새로운 정권의 올바른 사람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갈리바프 얘기했는데 갈리바프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갈리바프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페제스키안, 갈리바프 이 전시 상황에서 이들이 다르게 행보를 보였던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항쟁을 통해서 우리 협상력을 높이겠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주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 배를 타고 이렇게 왔던 거라서요. 예. 지금은 이제 어쨌든 협상 국면이 되면 아락치 장관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무부 장관이기도 하고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이 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어떻게까지 할 거냐. 그리고 지금 450kg에 대한 거를 이란 외부로 뺄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희석한 것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예. 아락치가 그 2015년 그 포괄적 핵 합의 때 주요 협상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대두돼서 지금 협상으로 있는데 아락치 역시 의회니까 왜냐하면 이 선거가 되더라도 이 협상이 되더라도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이란 의회. 근데 우리가 아는 갈리바프는 이란 의회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예.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협상 국면이니까 말씀하신 페제스키안과 아락치가 지금 앞에서 얘기를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올바른 사람 중에 갈리바프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갈리바프가 최근에 미국을 조롱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조기 경보기가 부서진 이 사진을 올리고요. 아주 경미한 손상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글을 올렸어요. 최근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출신의 권력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고 모즈타바의 또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 말하는 거 반대로만 투자해라. 그럼 돈 벌 수 있다. 이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란의 원칙이 이제 눈에는 눈인데 우리도 여론전한다. 이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거든요. 예. 저게 미국 입장에서는 저렇게 조기 경보기가 전손되는 적은 저게 첫 번째 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갈리바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기네들이 승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이 미국에 이렇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똑같이 말씀해 주신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자국민들한테 우리 이란 정부가 밀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고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바른 사람이란 말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내부를 보면은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제 협상이나 좀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실제로 이 전쟁을 설계한 사람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두 장관의 좀 의견이 엇갈리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우리 봤을 때 외교부와 국방부 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외교부, 외무부, 국무부 같은 경우에도 협상에 나서서 이제 그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은 뒤에다 놓고 외교적 해결에 무기를 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마크리오 국무장관이 결승선에 피니시 라인에 거의 다 왔다. 예.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란 측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협상 국면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고요. 국방부 장관은 아무래도 군사력을 사용하고 무력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지지하고 그 외교가 결과를 나오지 못하면 그렇다면 그 플랜 B로서 군사력을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활용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서 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되고 역할이 나눠진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결정을 통해 가지고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자기 부처에 맞든 소임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무부하고 국방부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헤그세스는 좀 강도가 높긴 높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아예 싫어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었잖아요. 네. 헤그세스 지금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언도 전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는 너무 신념 그리고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보수 우파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는 있지만
이런 거 자체가 이걸 결집시켜서 이 결집 세력들을 자기에 대한 후원 세력,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또 보여서 그런 식으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런 뭐 협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도 보이지만 또 이스파한의 이제 핵시설을 이제 공습하기도 했잖아요. 강훈모 양면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휴전이 된 게 아니니까요. 미국에서 이미 공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과, 군사적 성과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이제 그 여타 지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좀 폭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이 갖고 있는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 체계가 모든 것을 이제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휴전이 선언이 되거나 미국이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미국의 계획된 대로 국방당국의 계획된 대로 지속적으로 공습이라든지 군사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군사작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까지 동원됐잖아요. 이란 네. 핵시설 거의 뭐 초토화시켰다 하더니 좀 뭔가 미진했다 이렇게 느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오기 직전에 예. 극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일 선언에서 보지 않았느냐, 이스파한 이렇게 공격을 했다, 나탄즈 공격을 했다,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파한에서 큰 폭발이 있고 한 것을 그냥 그 풀 영상으로 어떠한 편집도 없이 어떤 코멘트도 없이 그 미국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것은 이제 이거 봐라, 우리가 때릴 수 있는 건 다 때렸고 핵은 불능화가 된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시각 효과, 선전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숙제 거의 다 끝냈다. 거의 다 끝났다라고 예. 보여주는 그 역할이 있어서 그런 공격을 요번에 벙커버스터까지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시나리오긴 하지만 벙커버스터 이 공격까지 하고 날짜를 뭐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밤이지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으로 잡은 건 어느 정도 좀 마침표 찍는 그런 연설을 하겠다 이렇게 추측해봐도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 유가나 그런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항상 뭐 정보들을 그 시장에 영향을 제일 주는 시기에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공격도 수요일에 맞춰서 이거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B-52, B-52 폭격기가 중부까지 날아가서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합참에서 브리핑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부사령부에서 브리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의 해군이나 항공기가 전혀 그 B-52가 갈 때 움직이는 걸 보지 못했다. 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도 파괴됐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B-52가 들어가려면 자체 방어 역량이 없는 폭격기이기 때문에 방공망에 있어서 완전한 그러한 클리어가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B-52가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해 나왔다는 얘기는 이란의 영공의 방어망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내일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군사적 목표, 이란의 군사력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고 군사적 목표를 이뤘다라는 말씀해 주신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전시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해결 못한 곳이 있죠.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거론하며 첫째, 미국에서 사가라. 둘째, 뒤늦은 용기라도 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석유를 가져가라고 썼습니다.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Navy. There's supposed to be a big bad Royal Navy that could be prepared to do things like that as well. He's pointing out this is an international waterway that we use less than most. In fact, dramatically less than most.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true. 네, 글자 그대로입니다. 알아서 해라. 각자 알아서 해라. 우리는 별로 쓰지도 않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풀고 싶은 사람이 가서 풀어라 이 얘기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 근본 원인이
그 이란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미국도 그 펜타곤에서 보고서를 어마무시하게 올렸을 겁니다. 예. 이렇게 공격이 되면 호르무즈 항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란은 이거를 카드로 쓸 거다라는 걸 다 알았을 텐데도 이걸 써놓고 이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를 전쟁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걸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만큼 골치 아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우리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미국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만의 그런 외교 전략들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동맹국들에게 단단히 화가 났는데 이제 영국을 향해서 영국은 용기를 내서 직접 호르무즈 해협에 와서 석유를 가져가라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영국을 비난한 후 8분 후에 프랑스를 또 콕 집었어요. 프랑스는 영공 사용을 불허했다. 이걸 미국은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한테 제일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유럽의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토의 핵심 국가니까. 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의 미국의 그 리틀 브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아냥 많이 받는 국가고 정말로 협조적으로 그 미국과 일을 많이 해온 국가인데 이번에는 목소리를 다르게 내면서 좀 미국을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럽의 자유권이라든지 전략적 자우선을 강조하면서 나를 따르라를 외친 유럽의 대표적인 자강론을 외치는 국가거든요. 그 두 국가가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이번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군사적 개입을 미국 요청했는데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이제 토로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도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승리를 선언을 할 때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하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의 처리를 갖다가 이제 어떤 무기력 동맹을 비난하면서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할 만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동맹들이 해야 될 문제고 필요하다면 미국이 참여할 수 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이냐 책임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하고 뒤로 빠지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행할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건 잘하잖아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이제 그 자신이 이제 감당할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나온 제이디 벤스, 마크 루비오, 헤그스 국방장관의 그 말들은 이제 내일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박자가 되는 거죠. 군사적 목표도 만들었고 미국 국내적인 상황도 고려했고 호르무즈 그 해협 문제도 나름대로 미국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왔기 때문에 무책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토대가 만들어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빠져나올 명분을 거의 다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쟁은 정말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것처럼 결승선에 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저도 우려했던 제한적인 지상전으로 들어갈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로 인해 전쟁이 확전되면서 에너지 안보,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냉혹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한 우려는 덜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무책임한 미국의 결정. 이거는 미국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이제는 우리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어떤 국면을 위한 외교적인 준비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전으로 만약 안 간다면 그건 다행이긴 한데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뭐 우리와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련한 답안지는 1번 미국에서 사가라, 2번 호르무즈 직접 가서 해결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호르무즈 지금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이 전쟁 국면에서 35개 그 합참의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시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한 그
그것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자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시도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예. 물론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자기네들의 자산이 부서진 상황에서는 이 호르무즈 항행을 막고 통행권을 틀어주는 것이 자기네들의 유일한 지렛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기네들이 얘기한 130조에서 150조 그거가 나름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점이 돼서 배상금도 그거에 준해서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입장에서도 그냥 마냥 이걸 항행권을 막을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성공한 건 있다면 예. 해군들을 다 절멸시켰잖아요. 70척이라고 하는 배를 다 이렇게 절멸을 시켰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그런 전력으로 그 항행이나 통제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란도 마냥 그냥 주장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예. 우리가 이 전쟁이 그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면 휴전 국면으로 들어가면 예. 좀 활발히 이번에는 진정한 의미의 다자주의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호르무즈 항행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예. 조금 그걸 다자 틀에서 제도화해서 안전 항행이 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만약에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요. 미국이 이제 공습 멈추고 대면 협상이 가시적으로 시작되면 다른 나라들 선박 통과시켜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협상하는 국면에서 통행료를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면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은 이거밖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가 지켜봐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다 끝나고 그런 위협 상황이 없는데도 그 국제 해협인 그 호르무즈 항행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막는다면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 나가는 게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이란이 움직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란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면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면서 우려할 필요는 지금까지는 없다. 근데 생각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미국의 그 해결책이 간단했네요. 그냥 발을 빼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발을 뺐으면 예. 이제 대화가 될 수 있는 국면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앵커님의 그 지적이 맞는 지적이죠. 네. 예. 그 이후 일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에 굉장히 화가 났고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워라 이런 경고까지 했잖아요. 나토 탈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 말에 나온 NDS나 NSS 전략 보고서를 보면 유럽이 문명의 소멸할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전히 유럽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잘못된 궤적을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럽을 발끈하게 했거든요. 예. 그래도 여전히 유럽에 대한 기여를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올 초에도 어떤 그 국방 당국이 나서가지고 주둔 미군을 뺀다다 이런 거 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다 이런 메시지 계속 발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겠죠. 즉 이제는 나토도 더 네. 확장하거나 어떤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더 이상 용인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유럽의 고민이 깊어질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영국 찰스 3세가 이번 달에 미국을 간다고 하는데 영국 내에서는 굴욕이다 가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래요. 근데 지켜봐야죠. 예.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봐서 정말로 예. 영국 내 여론이 좋지 않으면 예.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어떤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상징적으로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라는 그런 상황 인식이 있다면 예. 국왕이 나서서 그러니까 전면에 서지 않는 국왕이 나서 가지고 어떤 화해 국면을 이끌어내는 것도 외교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한 외교적인 이점이 있다면 굳이 국왕을 초청해서 어떤 뭔가 좀 체면을 구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내일 오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의 헤드라인이 어떻게 뽑힐지 참 궁금한데 연설을 시간 예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거고 아마 예.
승전 개선 장군처럼 승전 치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했고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런 것들이 핵심 그 헤드라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화자찬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맥락일까요? 이런 전쟁 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념관이 추진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초호화 기념관인데요. 조감도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저 건물 47층 높이 초고층 빌딩인데요. 꼭대기에 첨탑이 솟아 있고요. 건물 상단에 이렇게 트럼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로 보이는 항공기 옆 황금색 에스컬레이터 보셨죠?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형상화한 대형 금빛 동상, 오른팔을 치켜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작년 말 트럼프 기념관이 47층 높이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47층 높이는요, 47대 대통령이다. 이 부분을 상징한 거라고 하는데요. 88m 높이의 마이애미 프리덤 타워 옆에 세워지는데 주민들 중에는 트럼프 기념관이 프리덤 타워를 가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좀 비슷하고 옆에 있으니까요. 프리덤 타워는 1960년대 쿠바 난민들이 수용됐던 곳으로 현재 이민자 사회에는 역사적 가치가 큰 랜드마크인데 저 옆에 저렇게 높은 트럼프 기념 타워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름 붙이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한국에도 여의도에 보시면 트럼프 타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 똑같이 이제 트럼프 이름이 저기 새겨져 대문자로 새겨져 가지고 멀리서 볼 수 있게 됐고요. 뭐 뉴욕에 뭐 트럼프 타워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라는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시그너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그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쟁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전쟁 중에 본인의 SNS에 직접 저런 조감도를 올렸거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행보고 저는 이걸 보면서 북한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그 동상을 보면서 저런 선전물 제작이 이걸로 돈을 버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제일 잘 그런 선전. 그래서 저런 걸 한다 그러면 공짜로 북한이 저걸 선물로 하면서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또 개선되는 하나의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냥 이제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지만 이렇게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빛나는 등대라고 불렸던 미국이 상당히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오는 그런 행보들을 많이 보여서 저도 조금 미국 국민은 아니지만 좀 미국 동맹주의자로서 조금 씁쓸한 면이 좀 많은 지금 그런 국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의 전직 대통령 기리는 뭐 그런 거는 많이 하는 저런 황금동상은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아마 유일할 거예요. 미국 역사상에서 그 황금 동상을 저렇게 세워서 재임 기간 중간에 자기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그런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국부가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세금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재정적인 역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한 것을 한다는 게 좀 씁쓸하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국제적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 국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조감도 올려서 건물 자랑까지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어떤 발표를 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쟁을 두고 기독교 복음주의의 미국 이스라엘과 이슬람 신정국가인 이란의 대립구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확전의 명분이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중동 전역으로 번진 이번 전쟁에서는 신, 순교자 같은 종교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진영이지만 이번 전쟁을 설명한 언어는 오히려 닮아 있습니다. Blessed be the Lord, my rock, who trains my hands for war and my fingers for battle. He is my loving God and my fortress. ثانیاً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공격을 받은 현장에서 아말렉이 우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공격한 적으로 묘사되는 만큼 오늘날 절대적인 적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חוסלו הלילה והצטרפו לראש תוכנית ההשמדה חמינאי וכל מסוכלי ציר הרשע במעמקי הגיהנום. 친이란 진영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란과 연대하는 예멘 후티 반군 성명에는 이란과 헤즈볼라에 있는 우리 무자헤딘 형제들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자헤딘이란 지하드, 즉 이슬람에서 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종교 용어가 군사 행동과 결합한 셈입니다. نفذت قواتنا المسلح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وبالتوكل عليه العملية العسكرية الثانية في معركة الجهاد المقدس. 양측 모두 전쟁을 단순한 정치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끌어올리며 정당성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설명되는 순간 상대는 타협 대상이 아닌 절대 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십자가대, 초승달의 전쟁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할 거고요. 이것을 무슨 성전, 지하드로 자꾸 이제 격상시키려는 종교 전쟁으로 가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결국 핵심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를 동원해 전쟁의 명분을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 백악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한 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밤 9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중요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며 시청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결승선이 보인다며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국가도 이란을 돕거나 미국의 임무를 방해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미국이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압박하며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가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전화통화에서 이란 전쟁을 두고 해결책은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으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며 민심이 요동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전 조기 종료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을 동맹국에 떠넘긴 채 떠나겠다는 이 무책임한 종전 선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인에게 갤런당 4달러는 경제적 삶의 질을 가르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It will likely leach into other areas of the economy. Consumers likely to start reducing spending in light of increased spending at the gas pump. 11월 중간 선거에 비상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전격적인 셀프 종전입니다. 이란 지도부를 무력화했으니 이제 미군의 역할은 끝났다는 겁니다. 봉쇄된 호르무즈는 내팽개쳤습니다.
I think it'll be very safe, actually, but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What happens in the Strait, we're not going to have anything to do with. 미군이라는 억지력이 빠진 자리는 즉각적인 안보 민영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조선들은 비싼 사설 경비를 고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급등한 보험료와 보안 비용은 고스란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The whole world of tradable goods being affected simply because there are disruptions, freight rates are going up. 지정학적 리스크도 극대화됩니다. 정규군이 무너진 이란은 오히려 기뢰나 소형 보트를 이용한 비대칭 전술로 해협을 인질 삼아 국제사회와 위험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직접 기름을 채워가라며 안보 비용을 떠넘기면서 에너지 패권은 급속도로 다극화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중동에 해군력을 투입하면 이 지역 패권의 추가 중국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독자 핵무장 검토 등 통제 불능의 군비 경쟁으로 번질 위험도 큽니다. 이제 미국 주도 공공재였던 호르무즈가 각자 도생의 정글로 바뀌게 됐습니다. 원유 수입을 이곳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도 안보 비용 부담이라는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계속된 지난 한 달간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63% 올라 선물 시장이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31일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4.94% 오른 배럴당 118.35달러에 마감해 2022년 6월 16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51% 급등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홍해 봉쇄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중국엔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의 핵심인 중국 유럽 철도를 띄우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설명합니다. 이란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이스라엘을 향해 포문을 열면서 참전을 선언한 후티 반군. 이란이 이끄는 저항의 축의 일원으로 예멘 서부 홍해 입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단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한 이란이 후티 반군에 벌써 홍해 봉쇄 지령을 내렸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실제 2023년 가자 전쟁 때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제해 지구촌 물류 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تعلن عن منع مرور السفن المتجهة إلى الكيان الصهيوني من أي جنسية كانت. 호르무즈 대체 항로가 된 홍해마저 막힌다면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9,00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백길은 45일 남짓으로 늘어나고 운임도 6배 넘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전 홍해 사태 당시 반사이익을 누렸던 게 중국과 유럽을 잇는 화물열차였습니다. 길어도 보름이면 목적지에 do착할 수 있고 비싼 운송료도 더는 단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到德国的海运费和内陆费用大概是6400美金，然后我们的中欧班夜航所有的费用的话大概是在7000多美金。 이란의 전운이 고조됐던 올해 1, 2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운행량은 이미 31.7% 증가했습니다. 개전 이후인 3월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35% 늘었다는 추정치가 나돌 정도입니다. 홍해 봉쇄의 악몽이 재현되면 중국도 피해를 보겠지만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 핵심 노선을 되살릴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석유화학 원자재가 필요한 산업계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원료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 이 공장을 멈춰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으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실 수 있는 이 기계는 이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해서 기계 부품에 사용되는 소재를 만드는 장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창 돌아가야 할 시간임에도 이 원자재 부족으로 기계가 완전히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 같은 여러 산업에 쓰이는 부품 소재를 생산합니다. 나프타나 에틸렌 같은 석유화학 제품이 원료인데 하루에 30톤 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이런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아예 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큰데요. 적게는 35% 정도, 많게는 90% 가까이 가격이 오른 원자재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일부 원자재는 전쟁과 관련이 없는데도 납품이 중단되면서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폭등에 대한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주지 않고 설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이 심각해지면 산업계 전반적으로 피해가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소재 분야는 그야말로 산업의 기초를 담당하는 분야인 만큼 소재 분야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부품 또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이 생산 라인에 굉장히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있는 원자재 물량도 비닐이나 페트병처럼 생필품이나 대기업 쪽으로 먼저 몰리면서 소재나 부품 분야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생산량이 평소보다 30%에서 40% 가까이 이 공장에서만 줄었고 매출 타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소재는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조선까지 우리나라 주력 사업 대부분에 쓰이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큰 여파가 누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까지는 그나마 원자재나 제품 재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만 4월이 되면서 생산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공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수급에 지장이 없지만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며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종량제 봉투 소비자가에서 원가 비중은 아주 낮아 봉투 가격이 두세 배 오른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포장재 가격이 급등하자 소상공인들이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분야 영양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배달앱 3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포장 비닐과 냉면 용기 가격이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오르고 일부 품목은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지만 포장재 비용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과 함께 포장재를 이 생활 필수품으로 지정해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경영 안정 바우처에 이 포장재 구입 항목을 포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네, 현재 중동 정세와 경제적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지원금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전 국민 받는 거 아니고 누가 받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뭡니까? 이제 보시면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약 3,580만 명이 받게 되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제 뭐 보자면 사실 이게 빨리 지급하는 게 효과가 좀 더 있겠다.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만 원 받으면은 이게 실제 많이 물가 올랐고 기름 같은 거 유가도 많이 상승했는데 상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에너지 안정, 가격 대책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위 70%면은 좀 감이 안 잡힌다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월소득 기준으로도 뭐 나온 게 있나요?
월소득은 좀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소득 전체 평균 기준 이제 70%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들리자면요. 대부분 이제 국민 대다수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게 진짜 타격받은 계층, 저소득층한테 이제 집중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런 비판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 충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소득과는 무관하게 전 국민이 다 이제 충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넓게 이렇게 70% 푼 거 자체가 이제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현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화폐 형식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지역 화폐로 이런 이제 그 지원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골목 상권 같은 경우 지역 상권이 매출이 단기간 동안 반등한 데이터도 있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지역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불편이 굉장히 크고요. 또 온라인이나 뭐 대형 마트들은 이제 제외가 되잖아요.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간으로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뭐 지역적이긴 하지만 실생활에 이제 밀착된 문제라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리 좀 사둬야 되나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심리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구매 제한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사실은 그 원자재,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 발발했으니까 사실 원유에 의존한 모든 원자재 그럼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30%에서 9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 비닐이 나프타의 직접적인 이제 그 원료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 생산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시장에 퍼지다 보니까 사실 저도 한 몇 주, 한 1, 2주부터 쓰레기 봉투 사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심리에 퍼지게 되면은 미리 사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생기거든요. 저도 좀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그 시장의 심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좀 누리려는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재가 상승하니까 비닐 생산 못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그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 명령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헌법에 기인한 건데요. 76조에 이제 근거하면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경이나 경제 같은 부분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법률하고 굉장히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제 명령을 발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하느냐? 지금 왜냐하면 여당이 과반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십 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 재정 명령을 하게 되면 즉시 발효되니까 사실 에너지 가격 통제, 뭐 유류세 뭐 추가 인하한다든지 또는 뭐 특정 수입 규제 같은 거 해제하는 것 같은 조치들은 국회에 그 이제 대기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종전 관련 계획이 아닐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까지 기한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럼 4월 6일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4월 6일을 종전을 어떤 마지막 시간으로 주고 또 나흘 앞서서 2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종전이 아니라 일단 휴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개인적 사실 어떤 바람입니다. 최근 미국이 약간 군사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의 그 부시 항공모함이 미국을 출발해서 지중해로 이동 중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대략의 항공모함이 이 이란 전역에 도착하려면 4월 15일 전후면 그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그 해병 기동 권장대, 일본에서 온 3,500명은 이미 와 있고 추가로 태평양을 건너오는 해병이 또 그만큼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82 공수사단 병력도 정확히 미국 측에서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인력들이 중동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만한 군사력들을 이미 이 지역에 배치해놨기 때문에 6일까지 어떤 그 날짜 동안
뭐 종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 군사력으로 이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겠다. 그리고 이미 6일이 지나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나 산업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으로는 완벽히 대비한 상태에서 이란에게 종전은 아니지만 일단은 휴전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종전까지 협상을 해보자,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지금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그 B-52를 통한 벙커버스터를 이제 그 투합한 그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좀 어떤 무기인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보통 뭐 B2 폭격기, B1B 폭격기, B52 폭격기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란 전역에는 B2 폭격기와 B1B 2가지만 주로 이제 동원이 돼서 그 공중 폭격을 했는데 이제 B52가 왔습니다. B52가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B52는 다른 2가지 폭격기보다 스텔스 기능이 덜하고 속도도 느립니다. 예. 뭐 폭탄을 갖고 있는 양은 약 한 30톤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폭격기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이란의 하늘이 그냥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폭격기든 가서 원하는 목표물에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란이 지하에 숨겨놓았던 여러 가지 뭐 미사일이나 또는 미사일 생산 시설들, 드론 생산 시설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근원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의도가 이제 B-52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번은 처음이었지만 이제 계속 이 앞으로 주어진 4월 6일까지 기간 동안에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란으로서는 아마 이런 폭격기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화면에 됩니다. 나오고 있는 저 모습인데 방공망이 좀 뭐 무력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그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을 어쨌건 대응을 하려면 레이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레이더가 있어야지 그 미군의 비행기가 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보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국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상대국에 가장 먼저 공격할 타격 목표가 레이더거든요. 예. 그래야지 눈을 막아버리는 게 되니까요. 예. 일단 레이더로 눈을 막아버리고, 둘째는 날아오는 비행기를 요격하려면 지대공 미사일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필요한데 이제 네. 그것도 미군이 지난 약 한 달 동안 거의 전부 다 파괴시켰거든요. 미사일 탄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도 파괴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오더라도 그것을 뭐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비행기를 이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의 이러한 그 군사적인 아주 압도적인 우위를 다른 것으로 상쇄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네. 이렇게 B-52를 쓴 어떤 벙커버스터를 활용을 하면 사실 이번 전쟁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그 핵시설에 대한 어떤 그 타격이지 않습니까? 핵시설 또는 뭐 핵물질, 우라늄 이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소각할 정도로 타격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벙커버스터 탄을 보통 사용하게 되면 뭐 최근에 보면 미군이 약 1000kg에 해당하는 1톤에 해당하는 벙커버스터 탄을 투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지하로 한 60-70m까지 그대로 관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시설들을 폭파할 수 있거든요. 이스파한은 미국이 의심하기에 가장 우라늄 농축 물질을 가지고 있을 듯한 유력한 장소였었고, 전쟁을 시작했던 제1의 목적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폭격을 하는 것은 이것이 설령 빠른 시간 내에 뭐 휴전이 됐건 종전이 됐건 끝나더라도 더 이상 또 다른 제2의 어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아예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스파한이나 이런 기타 지하 시설이 의심되는 곳을 향해서 계속 미국의 폭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사실상 뭐 핵 능력은 저렇게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런 걸 뭐 가시적으로 보여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상 봉쇄인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식 해결법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사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냥 트럼프 원래 특유의 거래형 화법이 나타났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요. 반은 진심이고 사실 반은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날 게 없습니다. 셰일 오일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텍사스 원유에 기반한 에너지 기업들은 그 원유 가격이 오르면 사실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한테 사실 미국산 원유를 사라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하고는 아주 맞아떨어지는 이런 발언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직접 호르무즈로 가라는 말
우리나라를 이제 보면 동맹국들한테 미국 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 뭐 이런 압박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될까 단기적으로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오면 50일 걸리거든요. 중동에서 가져오면 20일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온다 하더라도 사실 6월이나 이제 주문한 물량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비축물 양 가지고 이제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면 사실 운반하는데 돈도 더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어쨌든 뭐 비축류를 정유사에 빌려주는 뭐 수화푸제 이런 것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네네.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좀 다각도로 그 판로를 좀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동산에서 수입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인데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리스크가 계속 이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선박 운행도 자유롭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장 이제 가격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경유사들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조달 비용도 말씀하신 대로 상승을 할 것 같고 재고도 빠르게 소진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동시에 다 터지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축류 스와프 제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원유를 중동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산, 미국산 또 뭐 서아프리카산 정도로 굉장히 수입선을 빠르게 분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아주 중장기적인 해법은 사실은 에너지 저장 용량을 크게 늘려야 되고 리스크가 또 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이제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이란이 이제 협상에 좀 지렛대를 사용한 면도 있는데 미국이 지금 뭐 얘기대로라면 우린 그냥 발을 빼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이란은 최근 이란 화폐로 뭐 통행료를 받겠다, 예. 뭐 심지어는 유조선 한 척당 30억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은 자유로운 항행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언을 놓고 보면은 그냥 여기는 이대로 냅두고 그냥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국가들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마치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늘 그렇듯이 미군이 이미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미군 병력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바레인에 있는 제5함대를 비롯해서 5만여 명의 병력들이 그 걸프 연안 국가에 10,000명 이상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 쉽사리 거기에서 그러면 막 다른 군사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미국은 전혀 모른 척하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오늘도 유럽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해서 여기에 참전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원망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네버 포겟이라는 단어는 미국이 9.11을 상징할 때 쓰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이나 프랑스가 여기에 참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서운함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과거처럼 자유롭게 통행하는 시대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중간에 발을 뺄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참전해서 뭔가 항행의 자유를 얻는데 군사적 기여를 하도록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란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이나 미사일의 재고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로 좀 가늠하고 계세요? 뭐 정확한 수량은 이란이 발표를 안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건 여러 군데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게 되면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이 개전 초보다는 90% 이상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미국 전쟁부 장관이 기자들 질문과 답변할 때 보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정도는 지금까지 이란이 쐈던 미사일과 드론이 가장 적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란이 물론 어디엔가 몰래 미사일을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수량이 절대적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저항의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저항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상당한 수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계속 발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아껴 쓰기를 뭐 미국 측이 요격 미사일만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란도 이제는 미사일을 아껴 쓰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최후의 순간을 위해서 좀 남겨둔 것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국가든 전쟁을 할 때는 예. 마지막 히든 카드로 무언가 비장의
그 무기들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까지 만약에 없다면은 뭐 예.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아마 이란도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어떤 것은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함부로 지금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이란은 굉장히 곤경을 겪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증시도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사이드카가 이렇게 많이 발령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보시면 전전날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다시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여기서 내가 더 사도 되냐 아마 시청자분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반등의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펀더멘털이 개선됐느냐, 즉 전쟁이 끝났느냐,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문에 의해서 지금 반등한 거여가지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란 외무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협상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협상을 하고 끝난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시장이 이제 오르다 떨어졌다 이걸 계속 반복할 거란 말이죠. 이 패턴을. 그래서 이게 내일 연설 끝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시장 자체가 나쁜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안정을 위해서는 협상이 타결됐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전까지는 반동성이 매우 큰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 환율 1,530원 뭐 돌파하고 좀 안정됐다 왔다 갔다 하는데 1,600원까지 뭐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외환 당국이 지난해 말 4분기에 한 224억 달러 최대 이제 달러를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는 보긴 했지만 사실 이런 개입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누르는 거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한정할 수 없어서 사실 1,600원을 돌파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전쟁 확전이 되고 계속 전쟁이 된다라는 리스크가 생긴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올 수도 있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사실은 이 부분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현성 한은 총재 후보자가 환율 관련해서 큰 우려는 없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사실 환율 올라가는 걸 보면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이게 시장에서 평가한 걸 보면은 좀 아쉽게 평가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언 직후에 시장이 안정된 게 아니고 저 환율이 1,530원 돌파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 후보자의 논지를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환율 자체가 얼마냐가 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외환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오르더라도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구조적 안정성하고 시장 심리도 동시에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아주 단호한 언어로 시장 안정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어쨌든 내일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일종의 미국이 승리한 부분을 짚고 나서 공습을 멈추는 일방적인 종전 아니면 양측이 마주 앉는 대면 협상 그림을 연출하는 시나리오 어느 쪽이 더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들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란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세 번째 정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란의 우라늄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사실 두 가지는 이번 전쟁을 시작한 결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달성했기 때문에 군사적 우위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전쟁을 안 하겠어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중재자로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회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부장을 만나서 공동 5개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즉각적인 전쟁의 공격 행위의 중단이 필요하다 그랬고 또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격을 중지하면 종전에 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진행되는 공격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어쩌면 휴전 또는 종전으로 나가는 그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방향으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정세와 경제적인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 그리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는 양육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주변인들을 만나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자기관리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들 가족을 둘러싼 의문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를 YTN이 연속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10평 남짓한 빌라에서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까지 키웠는데 집안엔 개 2마리 사체와 애완동물 배설물,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모는 왜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다 숨지게 했을까?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YTN 취재진은 이웃은 물론 친모의 친인척들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공통된 증언은 A씨가 어릴 적부터 지적 능력이 부족했고 의사소통과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이혼 후 A씨는 조부모 손에 맡겨졌는데 초등학생 때도 용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만큼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해 가출이 잦았고 보육원에서 지내길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웃들도 A씨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어린이집 등원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는데 전문가들은 A씨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거 환경 관리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 제대로 못하고 이 통제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데다 유년부터 사회적 고립과 방황이 이어진 만큼 판단력을 키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회적 인프라도 없고 네트워크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려주거나 이런 자원들도 없고. 수사기관 역시 A씨의 지적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으면서도 애초에 A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관리가 더 필요했던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7세 고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과 반배정 평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언어와 수리 등 교과목에 대해 주입식 인지교습을 허용하지 않고 36개월 이상이라도 인지교습을 하루 3시간 이상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입니다. 또 학습자 모집 단계와 수강 관련 상담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사교육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지 못하도록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과 교습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학원 매출액의 50% 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도 1,000만 원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과 예술 동아리를 통해서 1인 1 예체능 활동을 지원해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면서 쌀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서울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퇴근길 무렵에는 다시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은 많지 않지만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mm, 강원과 영남은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한때 빗방울 정도로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여전히 예년보다 높겠고 어제와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8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지속하는 가운데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대기 정체에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소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